연월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연풍 고을의 대대로 명성 높던 소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가문의 어른이신 소부사께서 갑작스레 숨을 거두신 날이었지요. 상가에는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하늘은 맑았는데 마당에만 검은 비가 내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대문 밖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소씨 집안에 또다시 저주가 내렸구먼. 30년 전 큰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도 이런 검은 비가 내렸다지 않소? 상복을 입은 친척들과 하인들이 모두 사랑채에 모여들었습니다. 유언장을 낭독할 시간이었지요. 사람들은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생 재산이 많기로 소문난 소부사의 유언. 과연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친척들은 저마다 자신이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내 재산 중 한 기의 묘를 외동딸 소윤에게 물려준다. 나머지 재산은 가문의 어른들께서 공평히 나누어 쓰시기 바란다. 자리가 술렁였습니다. 재산도 땅도 전답도 아닌 무덤 하나라니요. 작은 할아버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소부사께서 돌아가시기 전 정신이 혼미하셨나 보구려. 다른 친척들도 킥킥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불쌍한 소윤아 씨. 고작 무덤 하나를 물려받다니. 아무리 외동딸이라지만 너무 야박한 것 아니오? 그러나 소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누구보다 냉철하고 총명하신 분이셨지요. 헛된 일은 결코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소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단다. 소윤은 유언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남기신 것은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 17살이었습니다. 병약하고 순한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늘 안쓰러운 존재였지요. 어머니는 소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소윤은 아버지 소부사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요. 몸은 약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고 총명한 아씨였습니다. 아버지 소부사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윤아, 너는 가문에서 가장 밝은 등불이니라. 언젠가 너는 이 가문을 바로 세울 것이다.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소유는 그 말씀의 무게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믿어주셨던 것이지요. 소유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반드시 밝히겠노라고 말입니다. 비록 온 가문이 비웃는다 해도 소유는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3일장을 치른 후 소유는 하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묘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이 있느냐? 하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안 어른들도 모른다고 했지요. 소유는 유언장을 다시 꺼내 살폈습니다. 그러다 뒷면에서 작은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희미하게 그려진 길과 표시가 있었지요. 소유는 지도를 따라 홀로 걸어갔습니다.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풍 고을 외곽,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나무조차 말라 죽은 황량한 언덕에 도착했을 때 소유는 그곳에 덩그러니 자리 잡은 오래된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묘비는 깨져 있었고 잡초만 무성했지요. 누구의 묘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낡고 버려진 무덤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씨, 이런 곳까지 오시면 어찌하시옵니까?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머슴 도연이 황급히 뒤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언덕을 올라오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씨, 이런 곳은 가까이 하지 마시옵소서. 마을 사람들이 말하길 이 언덕에는 저주가 있다 하옵니다. 소유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주라니. 도연, 그대는 정말 그런 것을 믿느냐?
소희는 다만 아씨의 안위가 걱정될 뿐이옵니다. 소윤이 묘비 주변을 살피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석 뒷면에 연씨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 작은 열쇠구멍이 있었던 것이지요. 무덤에 열쇠구멍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소윤은 열쇠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윤은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 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윤아, 그 묘 아래에는 너만 열 수 있는 문이 있다. 내 몸에 새겨진 표식을 기억하거라. 꿈에서 깬 소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윤은 세수를 하다가 문득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손등에 붉은 연꽃 모양의 점이 있었던 것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지만 늘 소매로 가려져 신경 쓰지 않았던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표식인가? 소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그 언덕으로 향했지요. 도의원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뒤따랐습니다. 묘비 앞에 선 소윤은 떨리는 손을 천천히 열쇠구멍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등의 붉은 연꽃 문양이 열쇠구멍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묘비가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땅속으로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일었고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연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씨, 이것은 요사스러운 일이옵니다. 소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이옵니까? 무덤 아래로 검은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묘가 아닌 지하로 내려가는 돌계단이 나타났지요. 계단은 어둠 속으로 깊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소윤은 등불을 들고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도연도 마지못해 뒤따라왔지요. 돌계단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마침내 계단 끝에 또 하나의 돌문이 나타났습니다. 돌문은 거대했습니다. 사람 키의 2배는 되어 보였지요. 문에는 옛 한자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씨 가문의 죄와 부 모두 이 아래에 있다. 열 자는 선을 따르고 다들 자는 악을 따른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죄와 부라니 이것은 좋지 못한 징조입니다. 돌아가시옵소서. 그러나 소유는 이미 결심한 터였습니다. 손등의 문양을 문 위에 갖다 댔습니다. 문이 천천히 무겁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돌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은 깊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등불을 들이밀어도 빛이 삼켜지는 듯한 공간이었지요. 소유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연도 떨리는 다리로 뒤따랐습니다. 방 안은 놀랍게도 넓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장부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금괴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붉은 천으로 덮인 큰 상자가 놓여 있었지요. 소윤이 천을 걷어내자 상자 위에 붉은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가문을 잇는 이는 반드시 이 상자를 열어 죄를 마주하라. 죄라이. 소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 없었지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씨, 소인이 먼저 열어보겠나이다. 아니다, 도연.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니라. 소윤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상자가 열렸습니다. 금괴가 쏟아져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만 가득했지요. 소윤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소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문서에는 연씨 가문이 지난 100년간 백성들에게 저지른 죄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관가에 바쳐야 할 세곡을 빼돌린 기록, 백성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은 내역,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받은 장부까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소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가문이 이토록 큰 죄를 지었단 말인가. 도연도 문서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씨, 이것은
소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문이 부유해진 이유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죄악 때문이었다니. 그러나 마지막 장부 뒷면에는 또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세상에 돌려놓는 자, 가문에 숨겨진 재산을 모두 얻게 되리라. 소윤이 금고에서 돌아온 사실이 가문에 알려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인들의 입을 통해 작은 할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작은 할아버지는 즉시 소윤을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다른 친척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소윤, 내가 그 묘를 찾아갔다지? 작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작은 할아버님. 그 묘와 금고는 내 아비가 망상에 빠져 만든 것이다. 가문을 욕되게 하는 짓은 당장 그만두어라. 소윤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할아버님, 아버지께서는 닥치거라.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나서느냐? 여자의 주제에 작은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소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할아버님께서는 이미 금고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날 밤 소윤은 다시 금고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등불을 들고 함께 했습니다. 소윤은 첫 번째 방에 장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지요. 금고를 더 깊이 살펴보니 과연 첫 번째 방 뒤편에 또 하나의 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문에는 열쇠 구멍이 없었습니다. 대신 비석에서 본 것과 같은 연꽃 문양이 그려져 있었지요. 소윤은 손등에 붉은 점을 문양 위에 갖다 댔습니다. 문양이 빛을 발하며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쌀 자루도 전담 문기도 아닌 금괴가 방 가득 쌓여 있었던 것이지요. 도연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씨, 이것이 모두. 소윤도 숨이 막혔습니다. 이 재산이면 수백 호의 백성을 수십 년은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금괴 사이에서 또 하나의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친필이었지요. 소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진실을 마주했을 것이다. 이 재산은 모두 백성들에게서 빼앗긴 것이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 죄를 숨기며 살아왔다. 나는 평생 이 죄를 갚고자 했으나 세상의 눈과 가문의 압력이 두려워 끝내 실행하지 못했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윤아. 너는 나보다 용기 있고 올곧은 아이다.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연시, 가문은 다시 살아날 수도, 영원히 끝날 수도 있다. 선택은 내 몫이니라. 아비는 너를 믿는다. 편지를 다 읽은 소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왜 이런 큰 짐을 지우시는 것이옵니까? 저는 도현은 조용히 소윤의 곁에 앉았습니다. 아씨, 말없는 위로였습니다. 소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윤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가문을 부흥시키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재산을 가문을 위해 쓴다면 연씨 가문은 다시 한양 제1의 명문가가 될 수 있었지요. 아무도 진실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문의 죄를 밝히고 백성들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문은 몰락할 것이고 소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소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아침, 도연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씨, 고을 백성들이 흉년으로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어제도 두 집에서 아사자가 나왔다 하옵니다. 소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른 들판과 굶주린 백성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지요. 그 순간 소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소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은 가문의 부가 아니라 가문의 속죄였을 것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작은 할아버지가 보낸 자들이었지요. 아씨를 모셔가라. 소유는 저항했지만 병약한 여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입에 헝겊이 물려지고 눈이 가려졌습니다. 작은 할아버지의 서재로 끌려간 소유는 눈가리개가 벗겨지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뿐 아니라 다른 친척 어른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할아버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계집애가 금고를 열었단 말이지. 그 재산은 원래 우리 것이다. 다른 친척이 거들었습니다. 소부사가 혼자 독차지하려던 것을 우리가 찾은 것뿐이오. 소유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오래전부터 금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수 없었지요. 오직 소윤만이 가진 혈통의 표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소윤은 다시 그 황량한 언덕으로 끌려왔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횃불을 들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계집을 금고 안에 가두고 문을 봉인하라. 그리고 재산을 모두 꺼내오거라. 서둘러라. 하인들이 소윤을 금고 입구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괴를 씻기 시작했지요. 그때 언덕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씨, 도연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에게 붙잡혔지요. 작은 할아버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비는 어리석었다. 죄를 밝히라니. 세상의 권력과 재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백성들, 그들은 원래 양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금고 문이 점점 닫혀가고 있었습니다. 소유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일까요? 하인들은 금괴를 실은 수레를 끌고 나왔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금고를 닫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나 작은 할아버지는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소유는 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소유는 다시 외쳤습니다. 이 죄는 제가 쓰겠습니다. 가문의 죄를 제가 밝히겠습니다. 그 순간 손등의 연꽃 문양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금고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벽에 새겨진 모든 문양들이 일제히 붉은 빛을 발했지요. 바람이 일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금고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고의 문이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작은 할아버지와 하인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소유는 금고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가문을 지키려는 자에게는 문이 열리고 욕심으로 탐하는 자에게는 문이 닫힌다. 이것이 이 금고의 뜻입니다. 금고가 활짝 열리자 안쪽에서 또 다른 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은 작은 할아버지를 향해 열렸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 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안 돼. 놔라. 나를 놔라고. 그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과 하인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지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스스로 금고에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하인들을 뿌리치고 달려와 소윤을 부축했습니다. 아씨, 괜찮으시옵니까? 소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금고 안으로 들어가 장부를 꺼냈습니다. 도연, 관가로 가야 합니다. 이 죄를 밝혀야 합니다. 둘은 장부를 들고 고을원이 계신 관하로 향했습니다. 새벽녘이었지만 고을원은 즉시 소윤을 맞이했지요. 고을원은 장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연씨 가문의 죄가 명백하구려. 그러나 고을원은 소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죄를 스스로 밝힌 그대야말로 진정한 양반이요. 소윤은 금고에서 꺼낸 금괴와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흉년으로 굶주렸던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지요. 한 노인이 소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씨, 이 은혜를 어찌 갚사옵니까? 저희 손자가 굶어 죽을 뻔했는데. 젊은 여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씨 아씨야말로 진정한 양반이십니다. 하늘이 내리신 분이옵니다. 소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빼앗았던 것을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소유는 백성들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백성들은 감격하여 함께 울었습니다. 양반이 백성에게 절을 하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지요. 도연은 그런 소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다른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돌아간 후 고을원이 소윤에게 말했습니다. 소씨 댁은 이제 가문의 가주가 되었소. 앞으로 이 고을의 귀감이 되어 주시오. 소윤은 가문의 모든 재산과 권한을 물려받았습니다. 욕심이 아닌 정의와 연민으로 가문을 이끌기로 결심했지요. 가문의 넓은 전답을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곡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을 먹였습니다. 서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했지요. 도연은 묵묵히 소윤을 도왔습니다. 밤낮으로 소윤의 곁을 지켰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렸지요.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소윤이 말했습니다. 도연,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길을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 저는 그저 아씨를 따를 뿐이옵니다. 소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씨라 부르지 말아요. 그냥 소윤이라 불러주세요.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깊은 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지요. 봄이 왔습니다. 소윤은 도연과 함께 그 황량했던 언덕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언덕에는 연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죽었던 나무들도 새순을 틔우고 있었지요. 소윤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금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딸 소윤이 왔습니다. 이제 가문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가문, 백성을 위하는 가문으로 말입니다. 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봄바람이었지요. 소윤은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무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상속받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저녁 햇살이 묘비를 비추었습니다. 묘는 서서히 땅속으로 사라지며 봉인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아름다운 연꽃밭이 펼쳐졌습니다. 소윤은 일어나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도연이 손을 내밀었고 소윤은 자연스럽게 그 손을 잡았지요. 둘은 나란히 마을로 향했습니다. 저 아래 마을에서는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소윤은 가문의 죄를 밝히고 재산을 백성에게 돌려줌으로써 진짜 명문가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지만 정의와 연민은 영원히 빛나는 유산이 됩니다. 무덤 하나를 물려받은 소윤은 결국 가장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의 신뢰와 사랑, 그리고 떳떳한 양심을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